박선리 마을박물관 이재철 운영위원장의 아름다운 삶의 여정, 나의 삶의 이야기를 광주 미디어 마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있는데요. 기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준모까지.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준모가 됐고, 그 서울에서 이제 우리가 뭐 집사람 같은 구로동 지역에 이제 우리 뭐랄까 여성 성직자들만 이렇게 모여서 이제 뭐 타가방 운영하고 뭐 그런 것들 이제 했었고, 교회 한 17년 동안 정도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 저도 이제 우리 약간 이제 민중교회라고, 빈민교회라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데서 조금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시민단체, 종교 시민단체 해가지고 뭐 종교 간 대화나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그 시민단체 쪽에서 활동을 좀 많이 했었고요. 대한장로교회 아니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저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고 직장은 이제 다른 대학원을 이제 신학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진행을 됐고요. 그러면서 쭉 집사람은 목회를 하고 저는 또 그쪽에서 계속 이렇게 이런저런 활동하면서 계속 우리 안에서 꿈꿔왔던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생명에 대한 문제 또는 이제 그 자연에 대한 그런 것들, 땅을 입는 삶이 조금 더 우리가 좀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들 속에서,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마치 우리 그 개신교의 어떤 수도원 같은 좀 노동하고 기도하고 좀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하면서 먼저 2005년도에 이제 내려오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을 많이 좀 돌아다녀 보고 하면서 우연찮게 고향도 가봤지만 이게 마땅한 장소나 막 또 그런 것들이 좀 없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내려온 곳이 이제 떠놀다가 보다가 여기 마을 빈집이 있다고 그래서 누구 지인의 소개로 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해 2005년도에 와서 2006년도에 첫해 농사를 짓고, 농사 짓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우리 아무리 두 사람이지만 뭔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삶을 어떻게 먹고 살 준비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고민했던 게, 이제 기존에 계신 분들이랑 똑같은 농사의 방식으로 지내면은 이게 규모의 농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우린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기술도 없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회원들을 좀 모집을 했어요. 한 24가구가 이제 2, 3만 원씩 보내주면 우리는 그때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매달 현금 생활비를 마련을 하고, 또 이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부는 이제 오미자를 선택을 해서 오미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급자족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 3년,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을 안에서 어르신들이랑 같이 살다가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농촌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10년 뒤를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됐을까라고 하는 이제 물음이 나오게 된 거죠. 저절로. 그래서 그 물음을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처음에는 소득이 작기 때문에 우리 농촌이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뭐 장목반 활동이나 뭐 이제 이런 활동들을 쭉 했는데, 근데 이제 소득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저것 갈등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해관계가 막 첨예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근데 또 소득이 높다고 해서 그럼 반드시 행복할까? 이런 물음들. 그럼 우리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은 뭐 이건희나 재벌, 우리 그런 분들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또 삶을 보면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제 아까 우리들 스스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스스로 애정을 보듬어주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어르신들이랑 같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자본의 가치, 또 돈이 많고 적음의 가치로서 이제 능력이 평가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되는 평가가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이제 인식의 전환들, 이런 속에서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사셨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이렇게 좀 발견할 수 있고 또 모색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아까 그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지게 되고 또 저희들만 하면 또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때마침 이제 이쪽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재능들이 많은 분들이 많이 와 계셔요. 그래서 이런 재능들이 같이 결합이 되고 또 뭐 1년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되든 안 되든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계신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도 이제 진정성이 이제 서로가 교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이 알곡들이 채워지게 되고 또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막 우리가 화려한 계획을 세워서 되진 않고 아까 조금씩 하면서 아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과정들이 좀 많이 편해지게 된 것 같아요. 보이는 건물로서의 목회는 그만두자. 우리가 이제 한 10몇 년 동안 17년 동안 뭐 이렇게 했으니까 진짜 그냥 우리들 농사를 짓는 것도 목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또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뭐 상처가 있으면은 그런 상처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아우러지는 과정들이 뭐 목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게 됐어요. 지금 봉곡교회는 목사님이 따로 계셔요. 교단이 예장 통합 측의 교단이에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기농을 하셔가지고 네. 그 모든 분들이 이제 실패하신 분도 계셔요. 많이들 계시죠. 우리가 상담을 많이 제일로 이제 마을에 계신 분의 텃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텃세를 극복할 때 그 과정, 또 얼마나 이제 내가 비추어주는 봉사 이런 것을 동네 분들이 감동했을 때 그때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네. 그것을 어떻게 그 이분들을 점수를 따가지고 협조하게 됐어요. 협조 안 해주거든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드릴게요. 텃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텃세가 과연 농촌 마을에만 텃세가 있을까? 다른 데 이런 물음들은 한번 가져볼 필요 있고 텃세라고 하는 거는 바꾸어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그 공동체, 그 마을 또는 그 지역, 그 단체 그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보이지 않는 울타리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내 것을 뺏어 먹는다는 그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제 회사에 내가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네. 신입사원이야. 네. 근데 신입사원이 같이 이제 위에 상급자들 다 같이 이제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회의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많이 배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막 유학도 갔다 오고 막 그랬다라고 예를 든다면 유능한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막 이제 이런 회의 방식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아이템은 잘못된 것 같네요. 이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상급자로서, 과장으로서, 부장으로서 또는 한 회사의 대표로서 이 신입사원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좀 그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농촌에서도 이제 귀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귀농을 했다라는 거는 텃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없어지는 거냐면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 해결해 주는 거고 둘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시의 삶의 방식이 길들여져 있어요. 되게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우리 이야기한다면 유목주의 문화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이사를 하면 돼요. 그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도시에서의 문화라고 하는 건 또 합리성, 또 개인주의적인 이런 것들, 그다음에 논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데 또 익명성에 익숙해져 있는데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땅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땅은 나름대로 어떠한 일이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되게 정서적인 측면이 가요. 합리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측면이 또 감성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길게 잡아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길게 잡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가 좋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눈높이잖아요. 눈높이를 그렇죠. 같이 해주는.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저절로 이제는 삶의 문화가 다양성이 조금씩 공존하게 돼요. 예를 든다면, 저희가 교회를 나갔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가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이제 같이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남자는 이쪽에 앉고 여자들은 이쪽에 앉고 그래요. 이게 되게 처음엔 낯설어 하신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게 흉인 거야. 남녀가 같이 앉아 있는 게. 아닌 듯 하지만 여기서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걸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수근수근수근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들려왔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집사람이랑 저는 따로 앉아요. 대신에 누군가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앉잖아요. 흉이 안 돼요. 이해되세요? 문화의 다양성이 이제는 서로가 공존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공존되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마을마다 그 텃세의 정도가, 텃세라고 이야기하지만 텃세의 정도가 심하고 안 심하고는 아마도 이제 그런 진척도가 처음에 갈등 관계에서 어떻게 이제 잘 됐으면 그 공존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먼저 들어왔던 귀농이나 기촌하셨던 분들이 결과물이 많아요. 처음에 들어와셔가지고 이분이 잘 마을에 정착을 하고 근데 이분이 생활을 잘못하고 막 이렇게 하고 떠나면은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거는 또 배가 걸린다는 거예요. 이 완충작용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텃세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는 게 편해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마을에 살면서 아마 20년이 지나도 서울에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을 보면은 무슨 댁, 여수 댁, 무슨 댁, 무슨 댁. 그리고 이제 여기 마을 출신은 뭐라고 그러냐면 본동댁이라고 그러냐. 그런 거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시간이 지나면서 내 발언권과 내 영향력과 내 이제 그런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넓혀지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해요. 그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거 받아들여야죠. 여기도 다들 어떤 마을인지 문증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가일좀. 내가 이 문증을 넘어설 수 있을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게 그거를 이제 내가 그런 거 자꾸 바랄 때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러려니 했을 때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관계가 새롭게 풀려지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이제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그걸 못 내려놓는 거지. 아니, 처음에 인상이 이제 이미지가 잠깐.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이 마을에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 소원이 뭐였냐면 회의다운 회의를 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회의다운 회의를. 이거 공감을 하시는지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마을에 들어가면은 이게 회의다운 회의를 해보는 게 잘 안 됐어요. 일단은 기록도 잘 안 됐었고, 그 다음에 회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혹시 누군가가 술 먹고 들어와서 회의를 하게 되면 그 회의는 뭐 완전 파토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몇몇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의견이 또 선정이 되기도 하고, 또 합의해서 내용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이제 그 다음날 좀 영향력이 있는 몇몇 분에 의해서 확 결론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 생각은 뭐였냐면은 이제 도시에서 나름대로 이제 가방끈 긴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고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이거 다 바꿔야 될 개혁적인 대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씩 바꾸려고, 불합리한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저도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자꾸 가르치려고 들려고 하지 이제. 그러다가 문득 어떠한 깨달음이 오게 됐냐면은 착 제 뒤통수를 치는 이제 깨달음들이 이제 온 거예요. 내가 이 마을에 오지 않았어도 사실은 이 마을은 남들이 다 떠날 때 이 당신들은 50년 전, 100년 전에도 대대로 이들 나름대로의 삶의 모습과 방식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켜내오고 갖고 왔다는 거죠. 어찌됐든.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인정을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좀 신식물 먹었다고 해서 그 시선을 가지고 이거를 딱 바라보다 보니까 다 바꿔야 되잖아. 야, 이게 참 오만한 마음이었구나.
그러면서 당신들이 살아온 삶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면서 좀 겸손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제 억지로 막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이 마을의 이제 방식에 문화되면서 조금씩 이제 가령 회의를 한다 하면은 막 회의도 안 됐다면 지금은 이제 저도 하다가 딴소리 하기도 하지만 끝에 와서 나름대로 또 기록도 좀 하게 되고 스며시 조금씩 슬로하게 하면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을도 정례적인, 예전에는 아무 때나 회의했어요. 왜냐면 농사 지니까 출퇴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방송해야 되는데 이제는 미리 다 공고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기록도 하고 또 이전에 회의했던 기록도 하고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그리고 이제 사업이 들어가더라도 이제 막 급하게 막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이 사업은 아닌 것 같다 하면 포기할 줄도 알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면서 이제는 문화가 다양하게 또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리랜서도 있게 되니까 이제 다양한 삶의 모습이 조금씩 공존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데까지 앞으로 마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은 몰라요. 농촌을 이전에는 그 농사 짓는 곳으로만 인식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농촌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 짓는 곳뿐만 아니라 되게 다차원적인 그런 기능과 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아셨으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사실 농촌이라고 하는 거는 다들 농업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건 또 다른 영역들 속에서 되게 풍부한 가능성이 있는 세계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지금은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고 하는 걸까? 이건 시대사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만큼 도시라고 하는 이런 삶의 형태가 당신들한테 물론 물질적으로는 좀 편리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공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저 속에서는 이게 이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귀농 귀촌의 흐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또 농촌화 내려왔을 때 농사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육이나 문화나 복지나 다양한 형태들이 이 지역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온전한 사회가 되는 거지, 자꾸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농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도시바라기만 되어 왔다는 거죠. 그 지역이 살려면 바로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자꾸 일자리들도 만들어내야 되고 다차원적인 이런 것들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간디 선생님이 쓰셨던 책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이냐면은 조그만 책자인데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그거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환경 문제나 에너지 문제나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것과 우리 농촌의 마을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과 과연 어떤 것이 위기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훨씬 나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은 어떤 농촌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적인 삶 속에서 어떤 대안적인 곳으로 됐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미리 내려온 거예요. 사실 좀 일찌감치 내려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제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자리매김되어진 이 상태가 되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도시에서의 삶을 그대로 이식해가지고 내려오시면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아서 이제 딱 들어와서 산다 하더라도 뭐 별 어려움들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 걸라요. 그죠? 그리고 삶의 모습이 좀,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내려와서도 좀 어떤 소비지향적인 삶에보다도 내 먹거리는 내가 책임진다. 막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이렇게 가지시면 좀 걱정이 많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하시는 분도 뭐 몇억 귀농 스타 뭐 이렇게 막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하지만 그건 되게 극소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본을 막 자판기에 대해서 내가 뭐 1억을 투자를 했으니까
몇 억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농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거나 이 유통이 막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게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이 농사라고 하는 거나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좀 소박하게 살려고 한다면은 훨씬 더 좀 앞으로의 이게 노년 생활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농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은퇴가 없어. 은퇴가 없다. 죽기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큼은 농사. 그래서 어르신들이 농사를 막 몸에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이분들은 일이 있다는 건 되게 행복한 거예요.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보면 전철을 타고 무료니까 이제 천안까지 와서 온천하고, 또 아니면 종묘공원 가가지고 더 이러시는 삶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농사를 땅을 읽으면서, 또 요새는 이제 복지나 이런 이제 아까 우리 한글 행복한 노인학교 이런 것처럼 이제 배움의 이런 맛을 또 아신 분들은 끊임없이 이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귀농이나 귀촌하실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렇게 하지도 말고 그 적정하게 내 삶의 좀 모습을 한번 가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면 조금 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혼자서 동떨어져 있지 마시고요. 먼저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랑 계속 이렇게 내가 공감대가 맞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동호회 활동도 할 필요도 있고 문화생활도 좀 하실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을로 들어오셨다면 마을에 계신 분들의 삶도, 내 재능들이 또 그분들한테 어떻게 또 같이 상호작용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마음의 문을 조금 열면 조금 더 좀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